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식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월요일 참 한 주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블랙 먼데이를 재현했습니다. 정말 끝을 모르고 하락하는 시장 때문에 참 답답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공포에 질려 계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 저희가 자세하게 세워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우리 시장 오늘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2%대, 코스닥은 3%대 조정을 받았는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0.37% 오른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서 빠르게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중에 3% 가깝게 밀리면서 2372선까지 저점을 찍고 막판에 조금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거를 연속 파란불을 켰고요. 2400선이 오늘 무너졌습니다. 2.04% 하락하면서 2391.0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시면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사들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이거래일 연속 매도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6천억 원이 넘는 물량 홀로 순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변동폭이 더 컸습니다. 0.72% 상승 출발한 804선에서 장을 시작했지만 빠르게 하락 전환하면서 장중 낙폭이 무려 4.44%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장중에 763선까지 저점을 터치하고 막판에 조금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 77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코스닥은 3.6% 조정받으면서 769.9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금요일까지 이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다가 오늘 3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1,5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에는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던 환율이 오늘 다시 1,292원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1,295.3원까지 올라서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연준이 앞으로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특징 섹터 한번 살펴보시면 사료주들 오늘도 강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식량 위기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고려산업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윗골이 조금은 달았습니다. 그래도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내면서 오늘 23%대 급등을 했고요. KC피드 장중에 25% 올랐다가 상승폭 조금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11%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내리막길 걷다가 금요일부터 소폭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2%대 오름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주항공 섹터 한번 살펴보시죠. 누리호 2차 발사를 하루 앞두고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지난주 발사 연기 소식에 급락해오다가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17%대 급등을 하면서 16,3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비츠로테크 오늘 9% 상승하면서 강하게 출발을 했지만 아쉽게 음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4%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와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만에 오랜만에 반등세가 나왔고요. 세트랙 아이까지 무려 10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세트랙 아이는 1.44% 상승하면서 38,8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내일 장 마치고 발사가 예정인 만큼 기대감이 내일도 지속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이어서 정유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 시장이 안정되려나 싶었는데 주말에 국제유가가 7% 가까이 급락을 했지만 시장의 하락세는 여전했습니다. 유가와 관련한 종목들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GS가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42,8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식량 위기가 고조되면서 사료주들 오늘도 시간 외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효성 OMB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누보도 살펴보시죠.
누브까지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나인원 최명성 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 정말 하락세를 보면서 여기가 바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지하실까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참 힘들었던 만큼 오늘 특집으로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주제 보면 참 슬프죠. 코스피가 끝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시장의 심리적 저항으로 여겨졌던 2,500선이 무너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내려갔습니다. 오늘 2,400선이 무너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7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 시장의 변수는 어떤 게 있는지,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정말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장의 위험 요인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네. 공매도가 갑자기 많아졌다고 해요. 공매도가 많아지는 건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는 게 더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공매도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금지됐을 때 시장이 좀 반등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많이 올랐었죠. 네, 저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하면 공매도 물론 순기능은 있겠지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엊그제 이제 정부에서 신정부에서 정부 이제 그 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야,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장이 워낙 그 체질이 약하다 보니까 야, 이제 공매도 어떻게 만약에 이게 시장이 무너지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소위 말해서 이제 선제적인 예방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내심 기대했습니다만 그런 언급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어차피 이제 우리 시장을 개입할 때 자유시장 경제냐 아니면 국가에서 통제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경제, 사회 경제 그런 차지냐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윤 정부에서 하는 게 그 자유시장 경제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케인즈 학파의 그런 이론을 적용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환율이 됐던 증시,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무너지면 정부가 적절한 개입을 하겠다. 그렇게 오늘 구두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증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공매도가 수급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칠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락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 시장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리세션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두 번째는 우리 국내 시장을 봤을 때 금리하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증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게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엊그제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제 갑자기 나온 얘기가 뭐냐면 바로 리세션입니다. 리세션은 뭐냐면 인플레가 진정되기 전에 그것이 해결도 되기 전에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죠.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유동성이 너무 풀렸다는 거,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 팬데믹 이후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것도 요인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FOMC를 비롯해서 각국 중앙은행에서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이 자연 스텝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빅 스텝을 넘어서서 0.75%까지 올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자 비용 감내해야죠. 또 기업들 스트레스 테스트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와 지출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요, 5월달 소비 심리 지수가 58.4였는데 50대 초반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가가 급락 나왔죠. 이런 것들이 결국 리세션에 대한 서곡이 아닌가.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리는 요인이 되겠고. 두 번째, 우리 국내 증시에서 가장 이제 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뭐냐면은 바로 금리하고 원달러 환율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저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지금 차트,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한국하고 미국, 그 기준금리 추이를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7월 달도 빅 스텝 또는 자이언 스텝이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역전돼요. 역전되는 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 국내 금리보다도 미국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게 악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증시 내부적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쪽으로 자금 이동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비관적으로 볼 것이냐. 그 다음 표를 보세요. 과거에 보게 되면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낮았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 높았을 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채권에서 오히려 자금이 유입됐어요. 그리고 물론 주식에 약간 유출이 됐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역전돼서 금리가 역전되면 자금 유입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한 한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주식은 논리고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게 주봉인데요. 위에 길게 윗수렴 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위에서 적산매이 날 때는 이러면서 위에 긴 이게 윗수렴 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또 상승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금리하고 환율 같은 경우 또 보게 되면 거의가 고점 징후가 보인다. 그리고 설령 7월 달 들어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 금리차가 역전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유가 등 그 원자재 가격 그 영향인데요. 사실 이제 유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유가 한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미국의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다른 방송 나와서도 그렇고 계속 이거 유가는 이제 좀 꺾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게 바로 어깨 6.3%나 급락이 나왔죠. 선물이긴 하지만. 자,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유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숏텀하고 롱텀으로 나누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로 당연히 이제 수요가 둔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중국 그 상해 봉쇄로 인해서 유가가 잠시 동안 스테이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유가가 천정부지로 상승하면 각 정권이 흔들립니다. 각국에.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상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그 정권이 흔들린다. 결국은 이제 그 정치에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 주판을 튕기거든요. 그럼 대표적인 게 미국 바이든의 스탠스예요. 자, 사우디하고 상태가 안 좋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우디까지 찾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중간선거에 대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유가 같은 경우도 130달러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롱텀으로 겨울 돌아오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악화로 가면 그 이상도 가겠지만 차트가 말해주잖아요. 130달러는 쉽게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제가 또 다음 이제 순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윤정부 위원이 우리 시장 위험 요인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겁먹지 말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시청하시면서 조금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나인원 위원님, 네. 위험 요소 살펴보면은 이제 한미 금리 역전이 다가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시장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한미 금리가 사실상 역전된 상황이 최근에 2회가 있어도 딱 2년 동안
네. 자, 2018년도와 2019년도입니다. 즉 0.75%포인트 정도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상 우리나라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시대에서 사실상 이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서 오히려 자산 가치가 상승했던 것은 부동산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사실상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3.25%에서 3.5%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고 연준에서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IB, 즉 투자은행에서 밝힌 내용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최저 5%, 최대 8%대까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을 막상 줄인다는 것은 자산 가치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 70년대, 80년대 금융시장의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킴으로써 그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을 되돌리는 즉 전반적으로 원유 또는 어떤 재화 또는 여러 가지 상품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렸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부채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채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사실상 금리를 제어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사실상 연내 2.5% 정도까지는 올려주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사실상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추이를 보고 나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지만 앞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미 금리가 역전됐던 상황이 과거 2018년도, 2019년도, 즉 0.75%포인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금리 기조고 지금은 1금융권 또 지금 현재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이자 또 고금리 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6%대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제한다라면 예금 또는 적금만으로도 최소 3%에서 4% 정도의 이자 소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상품들이 1금융권에서도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하나금융 쪽에서도 지금 상품이 좀 나올 것이고 추가적으로 그 외에 시중은행에서도 올해와 내년에 고금리 상품이 이벤트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고금리 상황에서 우리나라 외환시장까지 좀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고금리 상황에서 단 0.1%라도 오히려 이자 소득을 더 크게 주는 곳으로 자산이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미국보다 낮게 된다면 과거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금리니까. 하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자산의 이동을 통해서 이자 소득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 투자가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외국인 입장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지금 원달러 환율에 휘청이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의 어떤 규모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국은행은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과거 IMF 때를 돌이켜본다면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높게 가져가는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공매도와 관련돼 가지고 앞서 여러 가지 기사들 좀 확인해 보니까 많은 종목군들이 비추세 구간 내에서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과정 중에 있어서 공매도 과열 지정이 되면서 이 신호가 발생하거나 공시가 나오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공매도 과열 지정이 되면 이 종목이 앞으로는 더 크게 빠지겠구나라는 어떤 집단 심리, 굼중 심리가 좀 발생함으로써 말 그대로 투매 물량이 좀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외에 반대 매매 같은 경우 제가 자주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전 9시, 오전 10시, 오후 2시 CFD 물량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에 투매급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투자에 있어서 규모를 크게 가져가실 필요 없고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물타기 함부로 하지 마시길 바라며 되도록이면 조금 송구한 이야기를런지 모르겠지만 비중 축소를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 비중 좀 줄이시거나 이 수익 실현을 함에 있어서 수익폭이 좀 작고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수익이라도 일단 챙기시면서 현금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인원 위원이 위험 요소 말씀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까지도 조금은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여러분들 시장 하락한다고 물타기 하지는 마시고 수익은 좀 볼 수 있을 때 챙기면서 현금 보유를 하자라는 전략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네. 위원님은 우리 시장의 하락 요인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크게는 뭐 우리 시청자님 다 아시겠지만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지금 오래 가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 및 현재 실제적인 전쟁이 거의 6개월째 가면서 뭐 전 세계 경제를 다 뭐 어떻게 보면 말아먹었죠. 또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때문에 상당히 뭐 전 세계가 좀 곤욕을 치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정답은 어디 있을까? 한국 정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대선이 3, 4개월 뭐 이렇게 진행되면서 제대로 주가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주가 관리가 정부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도표 하나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뭔가 주식시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나스닥 차트입니다. 제가 현재 그 도표를 보내고 있는 게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 차트인데 자, 제가 이게 동그라미 표시를 했죠. 잘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를 6개 했는데 이 구간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실전 포인트가 17,0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0,000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구간을 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뒤로 무려 17,000포인트가 10,000포인트로 6,000포인트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똑같은 미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주가가 3일만 빠지면 난리 쳤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빠지냐. 지금이 쌀 때다. 매수기에다. 또 연준의장이 금리 조금만 올리면 이제 연준의장 잘라야 된다. 왜 저런 애 쓰냐. 막 이런 식으로 대놓고 욕을 했다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에 관심,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부 지도자, 수장이 주가에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렇게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이 7,000포인트가 17,000까지 갔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지금 전혀 7개월 동안 이렇게 미국 시장이 폭락해도 전혀 말 한 자리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62%에서 39% 빠지는데 더 빠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정부의 수장이라든가 경제부처 장관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만 좀 제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이게 주식시장 도표입니다. 보면은 중국인데 그 공산당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난리 났죠. 저기 그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 이게 봉쇄 때문에 난리 났는데 지금 주가는 오르고 있거든요. 자, 상해 종합 보면은 이것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수장이 어떤 자세, 어떤 철학을 가지고 주가를 관리하냐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지금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 발빠른 위기 대응 능력이라든가 대처를 바라야 되는데 한국 정부의 수장이든지 경제부총리가 강력하게 주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좀 줄이든지 뭐 양도세를 줄이든지 없애든지 뭐 수수료를 없애든지 또 주가 부양책을 강력하게 하면은 우리도 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성 위원이 결국 정부의 대처가 중요하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신정부의 대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위험 요인 한번 살펴봤고요. 참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제 믿어왔던 반도체 업황까지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는 어두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세계 각국이 내린 식량, 비료 수출 제한 조치가 총 57건이었는데요. 그중에 무려 44건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걸 봤더니 수출 제한 이후에 비료값이 무려 80%나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같은 이유로 이제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반도체 업황까지도 받으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은정보위원님, 네. 왜 이렇게 반도체까지 타격을 받는 건가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네. 결국 이제 그 민족 자원주의가 막 팽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료라든가 곡물 그게 의해서 이제 반도체까지 이렇게 타격을 받아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가장 아시아 증시에서 크게 빠진 이유가 바로 반도체 섹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거기에 소위 말해서 그 필수 원소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 노블가스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한 30% 한다고 그래요. 그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한테 러시아에서 이제 뭐 수출 안 하겠다. 그런 거의 그 뭐 협박성 그런 거 나오면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요 또 자동차에서 수출이 많이 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수출에 의존하는 것도 많고 거기다가 또 이제 반도체 그 영향을 이제 미치기 때문에 더 급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뭐 이제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또 반도체 섹터가 이미 주가를 하락 가져왔지만 또 다른 섹터는 좋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관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우리 나인원 위원님. 네, 반도체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만한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만전자가 현실화가 됐는데 9층에 물려 계신 분들도 너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전망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지금 현재 뭐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보니까는 일단 소비 자체가 상당히 좀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재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고 정말 필수 어떤 재화가 아닌 이상 지갑을 쉽게 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예금 쪽으로 자금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전류가 흐르는 모든 가전제품에는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가 다 들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냉장고, 세탁기, 하다못해 뭐 전기밥솥, PC, 스마트폰 모든 곳에는 다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어찌 본다라면 이런 어떤 경기 악재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섹터만큼은 지금 현재 수요가 크게 발생치 않고 있기 때문에 다 조금 답답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계속적인 어떤 시장 하락에 맞물리면서 지금 공매도량 증가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이 지금 현재 매도하는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장기간에 걸쳐서 9만 원대 조금 쉽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현재 신규 진입이라든지 어떤 다른 긍정적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분들 즉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에게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보시길 좀 권해드리겠고 어찌 본다면 별도의 배당 계좌를 따로 만드셔가지고 지금 현재 6만 원 이하권 또는 5만 원과 6만 원 그 밴드 가격 내에서 배당 수익을 노리는 목적 그리고 향후 주가의 어떤 반등, 시세의 어떤 반등에 따른 시세 차이까지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아주 적절한 시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모든 분야에 걸쳐서 사실상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도 어제 치킨을 밤에 야식으로 좀 시켜 먹었는데 치킨을 주문했는데 얼마 나왔을까요? 치킨 한 마리에 콜라 딱 하나. 1.5리터, 1.2리터. 요즘에 보통 그냥 2만 원대가 예. 기본이죠. 3만 원 조금 안 되더라고요. 2만 8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리고 오늘 오기 전에 저녁에는 떡볶이를 시켜 먹었습니다. 떡볶이와 순대와 이렇게 저녁으로 간단하게 먹었는데 배달비까지 해가지고 18,000원이 나왔습니다. 네. 떡볶이 1인분 먹는데 18,000원을 이제 쓰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곳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S&P 500 지수, 소위 이제 공포 지수로 가죠. 공포 지수도 지금 현재 직전 고점대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격대를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앞서 시장이 사실 미국 증시가 크게 폭락을 했던 날 빅스 지수가 말 그대로 급등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마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스닥 선물지수와 함께 병행해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해서 이제 몇몇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올 가을 전에는 초겨울 전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된다.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면서 겨울까지 오게 된다면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을 하게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량까지 증가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원유도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석탄으로 대체하고 버티겠다는 독일도 있지만 사실 석탄 역시 마찬가지 독일도 3개월을 못 버팁니다. 네,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랄 뿐이고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인플레이션 상황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반드시 꼭 도래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인원 위원님 말씀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현금 여력이 있으시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한번 배당 매력도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해보자라는 말씀까지도 안에서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최명성 위원님. 네.
정말 곡물 가격 상승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네. 반도체까지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네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방금 이제 조은 정보님과 이제 남윤 의원님께서 반도체와 에너지 관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비껴가서 곡물하고 이제 비료 쪽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세계 각국이 내린 이제 식량 비료 수출 제한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57건이 약간 이제 정지됐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곡물은 뭐 쌀 빼놓고는 거의 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콩이라든가 뭐 옥수수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수입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밀 같은 걸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뭐 이래서 라면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식품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산을 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회에서 이렇게 57건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곡물이 수출 제한도 하면서 또 가격까지 오르면 우리나라 그 식당이 상당히 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있는 식당이 상당히 좀 치명적인 물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향후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올 수 있겠죠. 뭐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딱 두 나라가 해도 이렇게 난리인데, 전 세계 전쟁이 또 사방으로 퍼지면 더 힘든 곡물이라든가 뭐 비료 같은 것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곡물가가 많이 오른 건 45%, 비료는 80%까지 찌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기적으로는 이제 회 농업 개발을 좀 확대 생산해야 되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확대해서 좀 구축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이건 산업이 뭐 솔로몬 군대에서 나무를 심어서 그걸 또 우리가 가져와서 좀 싸게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게 있듯이, 우리나라 전 세계로 이제 곡물 창고라든가 회 농업 개발 창고를 좀 이렇게 많이 개발해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져오면은 좀 이런 곡물 상승이라든가 비료 상승 이게 조금 좀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확대해서 구축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석 위원은 우리나라는 곡물의 수익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그만큼 공급망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네요. 네,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하락폭을 봤더니 코스피가 연초 대비 무려 2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논하는 것도 정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참 어려운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당장 내일 개장하는 상황이 정말 두렵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응 전략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보위원님,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하신 질문이 맞아요.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닥이 어딜까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올드하다 보니까, 주식 경험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 옛날 정시 격언이 생각납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지금 저는 이제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막연히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미 여러 가지 어떤 시그널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더 내린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락폭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좀 유념해야 될 생각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가는 항상 현물보다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랜저가 움직인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죠. 특징이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비관론 일색일 때 그때 또 신압으로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한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장을 가늠할 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토인비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걸 우리가 한번 반면 교사로 삼읍시다. 먼저 왜 시장이 지금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지. 자, 일단 코스피 차트부터 봐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20%가 아니고 고점 대비 지금 27%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간 차트예요. 이 이격을 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좀 벌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차트를 잠깐 뒤집어 봐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좋아하는 그런 신호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현재는 어떤 거죠? 예, 과매도 구간에 저희 진입해 있어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 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색깔까지 이거 양수대로 바꾸게 되면 이게 고점이죠. 그리고 아까 주가가 대칭해서 움직였다는 거 보셨죠? 환율 차트, 금리 차트, 유가 차트 다 보셨죠? 그렇다고 고점 지금 반면에 얘들은 뭐냐면 지금 바닥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괜찮다. 그 다음에 대부분 종목들이 지수가 27% 내외로 떨어지는 반면에 반토막, 난 종목들이 대단히 많다.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를 많이 만족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패닉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 한 4거래일 동안 상승 종목수랑 하락 종목수 비율을 보게 되면요. 1대 9가 계속 나옵니다. 그 비율이. 그러면은 이럴 때가 거의 하락의 클라이맥스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팬데믹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워낙 지금 가치가 그러니까 결국 그 펀더멘털 대비 주가는 매력적인 가격대에 왔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소위 말해서 청산 가치를 봐야 되는데요. 그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PBR이에요. 그러면 금융위기 때 그 PBR이 얼마였냐면 대략 0.8 얼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냐? 0.9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서는 물러설 수 없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부터 말씀드렸던 것을 지금 다 논리적으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이 지금 시장은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로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나라 PBR이 지금 위기 상황마다 PBR이 한 배를 하회를 했지만 지나고 보면 언제나 다시 이렇게 또 회복을 했듯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나인원 위원님, 네. 위원님은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앞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지수 평균을 내었을 때 고점 대비 저점까지 약 한 18%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은 약 20% 가깝습니다. 즉 서프라임 그 당시보다 오히려 하락폭을 더 크게 가져가고 있는 구간인데 제가 잠시 차트를 좀 보니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딱 1개월 만에 대략적으로 35% 정도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즉 지난 2021년, 즉 고점 3,300포인트 기준했을 때 오늘까지 대략적으로 30% 정도가 약 1년여간 시간 동안 하락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 구간 동안 시장의 저점과 고점에 대해서 다양한 예측과 예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어찌 본다면 철저히 대응만이 살 길이고 철저히 계좌 관리와 비중 조절만이 유일하게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에 있어서 좀 특이사항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덱스 레버리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가 2391포인트인데 자,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 즉 ETF 상품의 가격이 14,500원 가격 기준 놓고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2,340포인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 가격쯤에서라면은 서서히 내가 정말 이삭을 줍는다는 생각으로 물량을 조금씩 몇 날 며칠에 거쳐서 모아 가신다라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윤원 위원은 ETF 상품 중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시청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요즘엔 너무 어려워서 손을 대기도 되게 겁나거든요. 네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어떻게 가만히 물 있어야 타야 되나. 네, 왜냐면 제가 24년 이제 경험이 있죠. 저는 이제 산전수전 공정을 3번 겪었어요. 네. 피눈물 나는 경험을. 근데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앞에서 좋은 정보님과 또 나윤님이 말씀드렸고, 좋은 정보님이 정말 그 깊이가 있으세요. 뭐 동뜨기 전에 가장 어렵다는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주식하면서 이렇게 한 뭐 3번 정도는 반토막 났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만약 그 종목을 팔았더라면 그 계좌를 팔았으면 그 계좌는 반토막 났을 텐데 들고 있었더니 본전이 오고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걸 수십 번, 수백 번 겪었지만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트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코스피 거래소 월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뭐 시청자님들 2,391이 와서 뭐 달달 떨었겠지만 밑에 보면 2,230포인트인데 하루 120포인트 정도만 빠지면은 아침에 찍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피는 하루 정도만 이제 약간 좀 급락 나왔다 급등이 나올 수 있고 코스닥은 오늘 저도 이제 800포인트는 지켜주려 했는데 769포인트입니다. 근데 바닥이 여기 한 121선이 700포인트인데 그래봤자 50포인트 남았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50포인트만 내리면 이 120선 찍고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지수는 무의미합니다. 미국도 6,000포인트가 빠지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종목이 다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는 아파트가 반토막이 났든지 주식이 반토막이 났을 때 항상 거기가 바닥이었거든요. 지금 돈 많은 외국인 기관 또 큰 손들은 개인 큰 손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겁니다. 언제 한 번만 빠져라. 그때 아마 싹 쓸어 담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좀 빠진 종목 들고 제 생각에는 빠르면 이번 주나 뭐 한 달 정도만 들고 있으면 분명히 수익 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 24년째 그대로 앉아있는 최명석을 보고 자신 있게 보유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24년 경력의 우리 최명성 위원 말처럼 무대응이 최고의 대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 위원들과 대응 전략 한번 세워봤는데요. 다양한 의견들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내일장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현지 시간으로 21일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연설이 있습니다. 연준이 긴축 부담으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제닛 옐런 장관의 발언이 증시에 어떤 변동성을 가져다 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누리호가 드디어 내일 발사가 됩니다. 그동안 강풍과 부품 이상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항상 주요 변수로 날씨가 꼽히는데 요즘 장마철이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내일은 꼭 성공적인 발사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시죠. 한국전력이 내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3분기 전기요금 공개 일정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 상태고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주말에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결과 한번 지켜보시죠.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일 공개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겠다는 목적이 있지만 물가 상승에 분양가까지 상승을 초래하는 발표 내용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내일장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좋은정보위원회 풍원정밀 살펴볼게요. 가온칩수군요. 네, 요즘 같은 폭락장 속에서 2주 만에 무려 55% 넘는 큰 수익을 기록하셨습니다. 위원님,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익나신 분들 축하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네, 수익 보신 지수와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정반대로 큰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네. 하나 투자 아이템만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주가라는 것은요, 항상 펀더멘털 대비 그다음에 지금 가격의 괴리를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때 제가 딱 음봉 세겠다 말씀드려서 살짝 누르다가 상한가 뽑으면서 저점 대비 80%나 올랐어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것들은 뭐냐. 역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보다는 뭘 보자. 아까 최명수 의원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종목을 보야 돼요. 그것도 내용 있는 종목 남들이 안 볼 때 매수하는 거거든요. AS에 드리자면 음봉 하나 정도 또 주면 또 한번 매력적인 가격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락장에도 이렇게 높은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원위원회 SDN 한번 살펴볼게요. 최고가 수익률 50% 가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최근에 출연을 하셔서 이 종목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잡아주시면서 또 수익을 야금야금 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또 대응을 해볼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 매매를 잘 하셔야지 스윙이 잘 되고 스윙이 잘 돼야지 중장기가 됩니다. 근데 중간에 생략해버리고 나는 그냥 무조건 가치 투자할 거야. 무조건 끌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자, SDN은 제가 지난주 2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2,600원 기준으로 지지와 반등이 나오게 될 것이고 해당 가격 기준으로 물량을 모아서 슈팅 시에 매도를 하셔라. 오늘은 보기 좋게 종가사 사실 시장의 급락상황이 맞물리면서 2,600원을 이탈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관망하시면 되겠고요. 수익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금 지켜보자, 관망하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50% 가까운 수익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최명성 위원의 해성 TP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고가 수익률 36% 육박합니다. 근데 위원님, 네. 최근에 시장이랑 같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네. 좀 바닥으로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네. 재매수 해볼까요? 네. 어떻게? 제가 뭐 해성TPC는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 6번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바닥에 있을 때마다 추천을 드렸는데 거의 20에서 상한가 넣었는데 다시 바닥에 왔네요. 그래서 지금쯤 이제 양봉이 나올 때 매수 들어가면 다시 한 20%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잘 보유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6번에 걸쳐서 이미 많은 큰 수익을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좋은 대응하셔서 수익 많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좋은정보위원님. 네. 네, 하락장 속에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가온칩스에 의해서 비교적 좀 안정형 내용 있는 종목. 네. 예,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동사는 색조 화장품 ODM 업체예요. 그래서 뭐 색조 화장품 아시죠? 뭐 립스틱이라든가 또 뭐라 그래요? 그 눈에 칠하는 거 그런 것들 잘 생각이 안 나온다. 마스카라라고 그러나요? 마스카라 맞아요? 아이섀도우. 네. 네, 그래서 네. 미국도 이제 그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일본, 미국의 수출이 많이 일어나서 기존에 월 한 370만 개에서 600만 개 정도 팔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2분기 영업이 또 이제 흑자 전환해서 대략 31억 정도 영업이 예상된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바닥이죠.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매집이 일어난 거고 음봉은 나쁘지 않네요. 좀 주봉을 보셔도 역시 이제 음선 뭐 이렇게 3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번 주 누른다도 다음 주부터는 좋은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한 2만 원 정도 매수 무료였겠고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정보위원이 화장품 관련주 CNC 인터내셔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 22,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시면서 큰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앞서 방금 전에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 네. 종목 왕 시간에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ETF 실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한 5,000원 뭐 이렇게 내야지 이제 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점 미리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150 지수의 2배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입니다.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과연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을 과연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텐데 지금 현재 과매도권의 코스닥 지수가 진입을 하였다고 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의 어떤 상승세를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769포인트로 코스닥 지수가 좀 마감을 지었는데 추가적으로 740포인트. 자, 코스닥 150 지수를 놓고 보았을 때도 해당 변동성만큼의 하락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도 충분히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가격을 놓고 보게 된다면 약 8,2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코스닥 150이라고 한다는 건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또는 셀트리온제야 또 몇몇 대형 정말 코스닥 시장의 대형 주들 위주로 구성한 지수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추종하는 만큼 8,200원대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거나 그 가격까지 내가 평단가를 녹여서 물량을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좋은 어떤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11,000원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 7,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인원 위원 믿고 ETF 상품 교육 바로 들으러 가실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네요. 상품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목표가 1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오늘은 6시간 반 동안 어떤 종목을 보셨을까요? 네, 이 종목 휴마시스 째려보고 왔습니다. 휴마시스. 네. 그래서 휴마시스라는 종목인데 이 의료 장비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산부인과나 심혈관, 암 진단에 필요한 자동 면역 분석기를 가지고 있는데 전년에 매출이 600%, 영업이익이 600% 난 종목입니다. 자, 바로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한 그 3주 전에 아침 방송에 추천했는데 가장 바닥에 추천했는데 36%씩이 났어요. 다시 바닥에 왔습니다. 근데 요즘 뭐 모바일 그 분야의 헬스케어 관련을 제품 연구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3,000원 드리고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2,000원 드리겠는데요. 오늘 바닥에서 튀어갈 수 있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이게 종목이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명성 위원은 휴마시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방송 후에 나인원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해 네. 주시죠. 상승장에서 다들 정말 큰 돈을 버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내고 끌고 가고 계좌 관리하는 그런 모든 스킬들을 익히셔야지 상승장에 도래했을 때 말 그대로 큰 수익을 누리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공에 근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그 해법을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윤원 의원과 함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입장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함께 하시면서 하락장 속에서도 높은 수익률 꼭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밤 미증시는 대체 공휴일로 휴장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부디 상승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반등해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